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주최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구온난화와 온열질환의 관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온열 환경 속의 생리적 변화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전 지구적인 어떤 연평균 기온이 1850년 이후로 가장 높고 그때 기준에 비해서 1.54도씨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1990년 이후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기온이 더 상승해서 1901년부터 23년까지의 기온 변화에 비해서 최근에 더욱더 훨씬 그 변화가 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기온 상승을 보시면 1950년대 대비 1950년에서 80년대 대비 2023년을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표에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도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약 1.8도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온 변화를 예측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선은 과거에 관찰한 것이고 과거에 추정된 것에 의한 온도의 변화인데요. 그 이후로 미래의 온도 변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인간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따라서 증가할 것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6월의 기온 변화입니다. 1991년에서 2020년 평균에 대비해서 실제 아래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0도에서 5도 사이 대륙을 중심으로 상당히 기온이 상승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온에 대한 기온 상승과 여름철의 고온 영상에 대해서 미래의 전망을 보면 이 IPCC에서 추정한 것인데요. 실제 이 기온이 현재에 비해서 약 2.5도 2100년 정도에 2.5도 상승할 것이고 이것은 아주 탄소 연료를 줄였을 때 이야기고 그거보다 소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한 0.8도에서 9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폭염과 열대야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열 환경에서의 건강관리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건설 현장,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실외에서 활동하시거나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외에서는 그늘을 마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내에서는 실제 환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 조치를 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 또한 휴식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무더운 시간대인 12시에서 14시에서 17시 사이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온열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 즉 말하자면 열사병, 열탈진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 주요 증상은 거기에 따른 주요는 체온이 올라가고 쓰러지거나 두통, 불편감이 있는데 이때 의식을 잃는 경우와 잃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의식을 잃게 되면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되고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온열질환 민감군이라는 것인데요.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저혈압 등의 질환자
또는 온열 질환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신규 배치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온열 질환 민간군에 해당이 되고 또한 바깥에서 이렇게 근육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대상자도 위험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염의 수준은 어떻게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 보시면 31도씨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체감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심을 두고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생기고 35도 이틀 이상이면 경고가 되겠습니다. 38도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정도의 폭염 위험 수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기온이 아니고 습도, 바람 이런 영향을 더해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래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기온이 있더라도 습도가 70%, 80% 넘어섬에 따라서 주의와 그 다음에 경고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온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 야외 작업 또는 활동이 있는지 더운 환경의 실내 작업이 있는지 격렬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그늘, 바람, 휴식 등과 같은 사전 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려줄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한 더운 여름 온열 질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는지를 사전 준비해야 되고요. 만약에 폭염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해서는 실제 체감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또한 일이 생기고 나면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이행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을 즉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열 환경과 인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가 생기면요, 기온이 상승하고 극한 강수현상,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서 환경 및 시설적인 측면의 변화도 생기고 사회 및 행동적인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폭염이나 대기질 오염, 식품과 물의 수질의 악화, 전염병, 인구 이동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건 역시 온열 질환이나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곤충 매개성 감염병, 정신질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고온에 의한 초과 사망자의 추세인데요. 세계 질병 부담에 따른 것인데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 선이 70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인구에서 초과 사망자의 추세가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아래 50에서 69세 그 다음에 연령이 낮을수록 초과 사망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시면 최근 10년간의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남자가 평균 1470 요렇게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 연령별로 봤어도 15세에서 64세, 65세가 그 아래 연령에 비해서 높은데 사실 15세에서 64세가 생산 연령이기 때문에 더운 고온 환경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세계 기후환경보고 평가서에서 나온 것을 질병관리청에서 보신 건데요. 실제 연도별 온열 질환자 신고자 수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를 비교해 보면 연도와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열 질환 신고자 수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따로 보고한 것이지만 실제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훨씬 그런 것들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환경 온도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보통 24도 이하이면 우리가 인체 냉각 영역이라 하고요. 24도에서 29도 정도가 되면 혈관 운동 조절 영역이라서 인체 거의 부담이 없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쾌적한 온도가 되죠. 29도씨 이상이 되면 정발 조절 영역이고요. 이때는 주로 발안에 의한 체열 방출을 하게 되고 34도씨 이상이 되면 복사 전도에 의한 방열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방출되는 것이 되지 않고 100% 땀에 의해서 체온을 소실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열 평형에 대해서 신경학적인 온도 조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실제 우리가 혈관의 수축과 혈관의 확장을 통해서 열적 중성 영역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온하게 우리가 인체 조절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기화열 손실에 의해서 전부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신체 운동신경계도 나뉘어져서 구분하는데요.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지방조직, 혈관운동, 땀샘, 근육, 그 다음에 수의적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요.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고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을 자극해서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온을 방출하게 되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강을 할 때도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고 이때는 몸떨기와 같은 근육 운동을 일으켜서 온도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렇게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요. 피부 및 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피부 순환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피부 순환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실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자기 몸무게의 보통 1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 정도 하면 혈액량이 되는데요. 순환이 감소되고 이때 열탈진 또는 열실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피부 순환이 증가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대류로 열 손실이 일어나고 땀 흘림이 생길 수 있으며 정발로 인한 열 손실이 있는데 염분 손실도 같이 일어나서 이때는 열경련이 동반됩니다. 땀샘이 피로되고 수분이 소실되면 탈수가 생기고요. 정발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땀띠 같은 것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로도 조절이 되지 않고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생명 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열사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상하부라는 곳에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과 동시에 우리 뇌의 진짜 중심에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 이온의 밸런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배고픔과 포만감, 그리고 생식 활동, 그다음에 온도 조절, 그다음에 잠을 깨고 수면을 취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 생명의 중심 현상이 여기서 조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체온 조절 중추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중심 체온을 감지하기도 하고 정상 체온의 기준치를 제공하고 체를 생산하고 방출하는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사람과 같이 항온 동물의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열 생산에는 주로 골격근을 이용하고요. 방출에는 주로 피부에서 전도, 대류, 복사, 정발을 통해서 체열 방출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열 관련 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체내 수분의 부족이 동반되게 되고 그 예우는 체온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낮추기 위한 치료의 신속성이 어떠냐, 체액이나 전해질 결핍 또는 불균형이 어떠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체온은 사실은 여기에서 29도에서 한 36도 사이가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그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처음엔 따뜻하다가 그다음에 더움을 느끼게 되고 내려가게 되면 차다 또는 춥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더운데 느끼는 온도의 그 역치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0.4도만 내려가도 춥다고 느끼는데 더위는 한 0.6도 정도 올라가야 춥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데서는 그 들어오는 입력 그 정보가 내장 온도, 피부 온도, 그다음에 뇌 심부 온도들이 사실 시상합으로 가서 여기에서 덥다 춥다를 느낀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에서 땀샘이나 근육, 피부 혈관을 통해서 이 조절 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땀샘, 체표 혈관,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틀, 그 잇목은 그다음에 내분비, 골격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더운 환경만 잠깐 보시면 발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고 몸에 있는 털이 눕습니다. 추우면 이제 털이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대사가 감소해서 더운 환경을 견디게끔 열 손실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울 때는 열 생산을 증가시키고 열 방출을 감소시키는, 그리고 더울 때는 열 생산이 감소되고 열 방출을 증가시키는 여러 기전으로 우리 체온이 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가 고온 순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심혈관계에서는 산소 섭취량도 증가하고 혈장량, 심박출량, 심박수가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감소하게 되고 땀 분비의 배출도 빨라지고 분비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기능도 항진되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게 몸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온 적응 시의 인체 변화를 보시면 실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처럼 직장 온도라든지 심박수는 초기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점점 하강하게 되고 땀 분비율은 점점 상승하게 되어서 우리 체온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고온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러한 고온 순환은 2주일 내에 보통 완성이 되지만 한 3주간 떠나 있으면 모든 순환 현상이 소실되기 때문에 장기간 다른 데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추운 지방에 갔다 왔다면 고온 순화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땀 생성량도 순화가 되면 순화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시간당 1리터 정도의 땀을 생성할 수 있지만 순화가 되면 2에서 3리터까지 이렇게 소실시킬 수 있고요. 염분 농도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순화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 순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빠르게 보내서 열 방출을 잘 시키고요. 심장의 효율도 높아지고 땀 배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염분 소실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열 순응 상태에서의 활동을 보면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는데요. 심부 체온은 감소되고 발안력은 향상이 되고 피부의 혈류는 증가되어서 빠르게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되는데 대사율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심혈관계도 안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체액의 균형도 향상이 되는데 사실 갈증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실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예, 고온 노출에 의한 건강장애를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 환경에서 더운 물체에 가까이 일하는 경우에도 고온 환경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작업 현장에서 온열 교환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 작업, 용광로 작업 이러한 것들이 있고 실외에서는 야외 활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상 온도에서는 열 방출량의 65%를 보통 복사가 담당하게 되지만 이 기온이 37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외부에서 내부로 오히려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때가 되면 땀에 의한 열 방출을 시작하지만 실제 습도가 100%가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취약한 대상인데요. 실제 고령, 임산부, 소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뇌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저혈압, 당뇨, 신장 질환자들이 취약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온 다스밭 환경뿐만 아니라 과거 열 질환, 특히 고령, 처음에 노출됐을 때 임신, 약물,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심한 노동, 수분 부족, 바람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노령의 생리적 특징, 왜 노인들이 더위에 약하냐 하면 땀샘의 반응이 느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혈류량이 감소가 되고 만성 저수분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증 욕구가 감소되어 있는 것. 그리고 대부분 60세 이상에서는 발안이나 피부 혈류가 감소되어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땀 분비의 감소는 땀샘 수보다는 생산력이 감소해서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취약 인구 중에 한 명인 임산부는 남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의 경우에 초기의 변화는 밥맛이 없고 잘 못 먹고 또 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분 소실이 많아지고요. 소화불량, 위장장애가 있고 피로감, 그 다음에 나른함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요. 중기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행동이 불편해지고 다리에 부종이나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고 저혈당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임신 후기에는 사실은 이제 몸이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숨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뇨장애가 심해서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기초 체온도 상승하기 때문에 더위에 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빠른 변화를 겪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미성숙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땀이 나면 이게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줌을 잘 농축하지 못해서 실제 수분 소실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아이는 어른과 달라서 어디가 아픈지 잘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동반이 돼야 되고 또 보호자들이 같이 왔을 때 짐작되는 증상만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은 상당히 취약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열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각 기관별로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 시상하부는 온도 조절기 역할과 그 다음에 체온의 설정점을 제공한다고 했고 전반적으로 생리적 반응을 통합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고온과 저온에서 교차 억제 반응, 그러니까 열 보존 메커니즘과 열 발산 메커니즘으로 조절을 하는 아주 중추신경계의 중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 활동인데요. 사실 근육은 체중의 한 45%를 차지하고 열 생산량의 2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부 온도의 상승과 관련이 있고 이 자극 근육하고 피부의 열 발산 사이에 혈액의 분배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육 활동이 활발하면 근육에 피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체온이 증가하면 피부로 또 혈액을 많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분배 경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근육으로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서 젖산이 축적되어서 근육 피로가 생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작업 능력, 알코올성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탈수가 심하게 생길 수 있고 작업 능력에 대해서는 이 적응 능력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탈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작업 능력이 더욱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 메커니즘은 실제 수분이 많이 소실되고 났어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커니즘이 작용할 때쯤이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조절인데요.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도 마찬가지로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고 더위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체 기관의 그 시스템 요구량하고 체열 발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혈관이 확장돼 버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심 정맥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탈수가 생기게 되면 열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사열에 의한 열 전달이 불가능한 더운 환경에서는 정발열이 굉장히 열을 방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보통 휴식 중일 때는 0.8에서 시간당 1리터 정도의 체액 손실을 하는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 1리터가 정발할 때마다 한 580kcal의 열이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나 습도가 높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내부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가 심해져서 심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적응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한 시간당 3리터 정도 이때 적절한 수분 공급이 매우 필요하고 염분 균형이 깨어지면 적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땀으로 칼륨도 소실되는데 보통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풍부하게 공급이 보통 되기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약물, 치료 약물을 드시는 것, 특히 여기 보시면 마치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심장선택, 혈압제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드시고 있다면 더운 환경을 다닐 때 반드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해서 그 지침을 구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카페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열사병이 높아지고요. 뇌열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고 혹시 더울 때 우리가 커피 마시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뇨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고혈압제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약을 먹는 그러한 약을 드실 때에는 반드시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온열 질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사병입니다. 그것만 한번 보시면 가장 치명적인 응급 상황인데요. 이 중추성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것이고 혼수, 선망, 정신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것은 병원과 연결해야 되고요. 열탈진, 그리고 열경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지만 물로만 마셨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열실신, 심한 육체적 작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이상이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열사병으로 이건 치명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체온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온도인데 보통 그것과 대비해서 온도, 입안 온도, 고막 온도를 잴 수 있는데 우리가 심부 온도에 비해서 한 0.45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인데요. 열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부상 증가할 수 있고, 비만과 카페인은 위험할 수 있고요. 요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의 포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고 실제 연령이 50세 이상이냐 또는 심장질환이 있느냐, 약물을 사용하느냐, 비만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부온도와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중증이 생기더라도 우리 정신을 잃거나 할 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분 섭취 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드시되 특히 식염정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반드시 녹여서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액 보충 사항인데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보시면 그냥
쉬운, 그냥 걸어 다니고 하면 시간당 한 0.5리터, 그리고 조금 빠르게 운동을 하신다면 시간당 1리터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시면 기온, 복사열, 풍속, 습도, 의복, 활동 정도가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키포인트는 이러한 정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물을 반드시 자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온 노출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온열 질환은 이러한 지식과 작은 실천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경각심 또는 교육, 관리 이러한 것들이 요구됩니다. 예,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